이번 작품은 이사벨 아옌데의 세피아비 초상입니다. 옮긴이는 조영실입니다. 먼저 책날개 부분을 보면요. 1942년 페루 리마에서 태어났고요. 1945년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어 외가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재혼 이후 외교관인 의붓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장했고요. 그리고 1973년 삼촌인 이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그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의해 실각함에 따라 그녀의 이름이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고요. 그 활동에 급격한 제한을 받게 되자 그 베네수엘라로 망명을 떠나고 그곳에서 지금 13년을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작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고요. 첫 소설 영혼의 집은 4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룬 작품인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완벽한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았고요. 이어서 그 2000년 아옌데가 작품의 시대와 장소를 확장하여 야심작으로 계획한 이 세피아비 초상은 영혼의 집, 운명의 딸과 3부작을 이루며 아옌데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었고요. 2019년 칠레의 현대사를 그린 장편소설 바다의 긴 꽃잎을 발표했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시간적 배경은요. 1862년에 시작돼서 1910년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장소 공간적인 배경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책에 지금 처음 그 시작되는 이 그 시간적 배경 그 1862년인데 그 1800년대 초반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미국의 대륙간 그 횡단철도 그 부분에서 이 할머니의 사업이 처음에 전개되는 거거든요. 이 책의 주요한 그 흐름은요. 주인공인 이 아우로라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미국 거주하는 칠레인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바로 펠리시아노와 그 다음에 친할머니 파울리나. 이 친할머니 파울리나는 그 초보적인 철자법 정도 알고 산수를 좀 아는 가난한 칠레 지주 집안 태생이었는데요. 당연히 그 여자에게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 할머니의 피 속에서는요. 뭔가 돈을 벌고 집요하게 모아 그 현명하게 투자하는 그런 그 피 속에 흐르는 그 정신력이 계속 이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처음 시작이 지금 그 이 대륙간 횡단철도가 이어지는 이 미국이거든요. 그 대륙간 횡단철도는요. 그 1869년에 완공이 되니까 이 책이 지금 1862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 사진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저는 그 용선생 세계사, 이 세계사 책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쉽게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철도가 놓이는 이 장면에서요. 지금 미국은 이 철도가 놓이고 있지만 미국 내전 그 남북 전쟁이 1861년에서 65년까지니까 지금 이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 전쟁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철도는 계속 놓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륙간 횡단 철도의 주요한 노동 인력은 누구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가난한 이민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서양을 건너온 그 아일랜드계의 가난한 이민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온 그 중국 노동자들, 그 당시에 여기 중국인 노동자를 보면요, 이 중국인 노동자는 쿨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 쿨리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꿈꿔 왔지만 정작 미국에서 주어진 일은 철기를 놓고 폭탄으로 터널을 뚫는 이 고된 일, 지금 이 로키 산맥이나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같이 이 험한 지대를 통과하려면 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화약을 넣어서 터뜨리는 그런 방식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이렇게 철도가 놓이는 이 과정에서도요, 지금 그 남북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도가 놓이면서도 이렇게 원주민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당연히 이 원주민들의 땅이었으니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이렇게 다 죽이면서 이 철도가 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천막이나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이 작업은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되어서 수만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이 대륙간 횡단 철도가 이 지도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1869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 이 파울리나 할머니가 본 것은 뭐였었냐면요, 이 철도가 놓이는 그러니까 완성되기도 전에 이 철도 근방에 척박한, 엄청 땅이 척박했으니까 이 중에서 그 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그 땅들을 모두 사버리라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인 그 펠리시아노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많은 땅들을 다 사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그러니까 파울리나가 여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지도를 땅을 다 사버려라. 그런 다음에 그곳에다 그 가게 하나씩을 내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 했더니 은행 돈은 뭐 하냐? 그런 돈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빚내서 한마디로 그런 지역들을 다 사버렸는데 그게 큰 돈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의 촉은요, 지금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가 되거든요. 그 지금 이 공간적인 지금 현재 무대가 되는 이 샌프란시스코. 그럼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요, 이쪽 뉴욕. 여기 뉴욕의 인구가 그러니까 그 1860년 무렵에 80만이었는데 이쪽 샌프란시스코는 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보면요, 요 지도를 한번 또 보면요, 계속 그 영 선생의 세계사 지도거든요. 그때요, 미국이 지금 이쪽에 그 13개 주가 모여 있고, 그러면 그 앞부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미국이 땅덩어리를 넓히는 이 과정에서 이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여기 뉴올리언즈가 보이죠? 여기 빨간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기 무역을 해가려면은 이쪽 대서양을 건너서 주요한 그 판매처인 유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뉴올리언즈 항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쭉 물품을 싣고 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항인데, 지금 원래는 에스파냐 땅이었다가 이게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게 뉴올리언즈만 좀 사자. 그래서 $10,000,000에 이 뉴올리언즈를 사겠다고 하니까, 그럼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왕에 이 루이지애나 땅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1,500만 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요, 지금의 돈으로 이 환산하면요, 그 $1,500만, 그러니까 2억 2천만 달러, 이 정도 돈은요, 지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만드는 그 정도의 돈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 헐값에 프랑스가 미국에 이 돈을 그 헐값의 돈을 받고 이 미국에 넘기냐면요, 프랑스는 그때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서 가장 자기의 주적인, 만약에 영국이요, 혹시라도 대서양을 건너서 이 루이지애나를 차지해버리면 꼼짝없이 뺏길 게 뻔하니까 그나마 돈이라도 받고 팔자 해서
판 돈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신생 막 탄생한 나라라서 이 1,500만 달러가 너무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이 땅을 구입했는데 이 독립전 13개 주의 땅보다 더 큰 땅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텍사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또 얻었냐면요. 얻은 건 아니지만 거의 얻다시피 했거든요. 처음에 이 텍사스가요, 먼저 그 미국 출신 그 이주민들이 이 멕시코에 반발해서 이 텍사스의 독립을 선언해 버리는 바람에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미합중국으로 가입하겠다고 하자 멕시코에서 서둘러서 이쪽으로 미국과 지금 얘네 독립을 막으려고 전쟁을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걔네가 멕시코가 지는 바람에 이 땅을 뺏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넘겨받았고요. 요 사이에 있는 계지던을 구입하는 바람에 이 전체가 미국 땅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너무나 큰 이 서부를 어떻게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서부 땅에 지금 그 들어오는 이 이주민들, 그 이주민들 중에서 그 칠레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계 사람들, 아일랜드계들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 책이요. 왜 살아있는 칠레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그 이주민들의 역사가 많이 보이냐면요. 아까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쿨리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쿨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캘리포니아에 들어온 이 매춘을 하는 이 중국인 그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이 매춘에 그 매춘부들을 그 당시 그 어린 10대 여자애들이 싱송걸스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매춘 노예들입니다. 이 모든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의 아이들을요, 그 중국에서 거의 물건을 떼오다시피 그 밀수품을 떼오듯이요, 그렇게 데리고 들어와서요, 그런 다음에 팔아서 넘겼고요. 그것을 들어온 그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그 비밀리에 꺼내서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우로라의 외할아버지, 중국인 외할아버지가 타오치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타오치엔은 중의, 그러니까 그 중국인 의사로서 일하면서 그러한 비밀리에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러한 일이 그 당시 제일 성공한 포주인 그 토이에게는 그 영원한 적이었죠. 그 토이는 그건 원칙의 문제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불행을 당했을 때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매춘부 여자들 또 비밀리에 꺼내주거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인데 이게 계속 되면서 나중에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타오치에는 지금 이 제일 성공한 이 포주 토이의 끈앞풀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나중에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그 차이나타운, 그 나중에 그 차이나타운의 이 매춘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 맨 책의 끝부분에서 그런 간단하게 그 나오는 데서 그러한 역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 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 전쟁사를 그 독립 이후에 그 전쟁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 시간적 배경에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바로 이 태평양 전쟁, 초속 전쟁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초속 전쟁에 그 참여하는 아우로라의 법적인 아버지 세베로가 이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한번 보면요. 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사이에 이 전쟁이었었거든요. 이 전쟁이 초석 전쟁인데 그럼 초석은 뭐냐면요. 그 화약과 비료의 재료로 전 세계에서도 중국과 인도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 등 몇몇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 전쟁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천연 비료로 사용되는 그 구아노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바다새의 배설물이 해안 절벽에 쌓여서 굳은 자원이 되는 거. 그 옛날 그 잉카 제국 시절부터 썼다는 그 천연 비료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안토파가스타 이 광산이요. 그 초석 광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산은 지금 현재는 칠레 땅이지만 원래는 볼리비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가요. 이 이웃인 칠레와 그다음에 영국의 이 기업가들에게 이 개발권을 준 겁니다. 이 개발권을 줬는데 나중에야 이제 볼리비아가 세금을 걷겠다고 나서니까 그때 이 개발권을 두고 이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얼마나 그 피와 살과 튀기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 안데스 산맥으로 그 게릴라들이 들어가고 그러한 장면들이 아주 생생한 필치로 잘 묘사되어서요. 중간 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태평양 전쟁, 이 초석 전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요. 그 책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기왕에요. 그 이 앞전 그 100년의 전쟁부터 읽은 게 그 남앞 그 이쪽에 남미의 그 역사였잖아요. 그럼 남미의 역사 중에서요. 그 앞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미에 관한 부분을요. 한번 현재 그쪽을 잠깐만 보고 기왕에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출발점이 된 세 나라는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가 이 앞전에 100년의 전쟁의 가장 중심 그 배경이었으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적도가 지나가는 그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거든요. 그 원래 이 세 나라는 그 1819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뒤 12년간 하나의 국가였다가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에스파냐어를 쓰고 카톨릭을 믿는 그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대부분이 백인과 원주민 혼혈인 이 메스티소, 그 다음에 세계적인 커피 산지이며 석유, 천연가스 등 지화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들의 그 공통 종교가 카톨릭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혼혈인 메스티소, 그러나 아직도 원주민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요 책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적도 인근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바로요 이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그럼 안데스 산맥은요. 그 해발 고도가 4,000m, 길이가 7,000m나 되는 이 거대 산맥으로 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이 7개국에 걸쳐서 남북으로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의 이 고산 기후 때문에 기후가 온화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고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 가을 기후, 다만 그 한여름에는 밤에 서늘한 정도.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제가 계속 남미 책 이 세 권 연결해서 읽는데 그 청부살인자의 성모, 백년의 고독, 그 다음에 이 세피아비 초상, 날씨 그 후덥지근한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그나마 좀 서늘한 편이어서 그 밤의 시간들을 많이 즐기는 그러한 부분들이요 공통적으로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그 후덥지근한 그 날씨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와 그 다음에 그 날씨가 주는
어떤 그 사람들의 게으름 그러한 것들이 이 책에 계속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대해서 계속 보면요. 이 세 나라 가운데 자리한 게 아까 그 콜롬비아였는데 콜롬비아는요. 우리 한반도 면적의 5배, 인구는 약 4,800만 정도이고 세계 제2회 커피 수출국이고요. 그래서 백년의 고독에서도 보면 이 아우렐리아노 가게가 계속 그 커피를 사발로 마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 안데스를 넘을 때 그 자연이 주는 그 장대한 그 아름다움과 함께 똑같이 그 위험을 그러면서도 그 어떤 자연의 위용과 그 자연이 주는 그 잔인함 같은 것도 같이 주면서요. 그러한 생생한 필치와 그 영상미가요. 상당히 아름답게 그리고 상당히 모험적으로 펼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그 문장을 읽다 보면요. 그 레토릭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와 닿는 그 글의 전개가요. 그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 사실은 그 작가가 있는 그대로 그 들려주는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는 그 촉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 사실은 시시콜콜한 집안 살림살이 그러한 건데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또 아주 어떻게 광대하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아까 그 세베로가 참전한 그 초속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피와 살이 튀기는 그러한 사륙의 끔찍함, 그러한 전쟁의 현장, 그리고 이 파울리나 할머니와 그 다음에 그 자기 외할머니가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맹렬함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허영심이라고 할까? 그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끝나지 않는 그 정신적인 그 허영심과 그러한 정신적 모험심 그런 것들을 정말 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 전체 문장들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공인 아우로라가 사실은 사생아로 태어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베로 할머니의 아들과 그 다음에 이 엘리사 소머스의 아름다운 딸 그 린 소머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고 린 소머스가 바로 이 아우로라를 낳고 바로 과다출혈로 바로 죽는 바람에 외할머니 밑에서 한 외할아버지의 정말 이 타오치엔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면서 5살까지는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그 중국계 그 포주의 그 끈앞풀들에 의해서 살해되거든요. 이 아우로라 앞에서 살해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우로라는 30이 넘도록 그 끔찍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악몽에 매일 시달리거든요. 그러나 5살 때 타오치엔이 그렇게 죽고 엘리사 소머스가 타오치엔의 그 혼을 홍콩으로 데려가서 묻어주려고 그러는 바람에 바로 파울리나 할머니에게 떠맡기는 거거든요. 이 할머니는 사실은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아들만 셋 낳았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딸이 생긴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의 아마존의 여전사 같은 이 할머니가 거의 탐욕스럽게 이 사랑을 하면서 이 아우로라를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우로라는 5살 때 느닷없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 여전사 같은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매질을 당한 강아지처럼 식탁 밑으로 숨었다 이렇게 거의 1년을요. 그렇게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면서요. 그러나 누구 하나 엄마 아버지의 그
엄마 아버지의 친엄마 친아버지의 내력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가족사가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아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속에는요, 이 아우로라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자기 그러니까 거의 3대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 칠레의 내전 그리고 이 차이나타운에서 그러니까 처음 그 샌프란시스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중국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그러한 생생한 역사까지. 그래서 이 책은요 일단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상당히 여성 중심의 그 성적인 그런 그러한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에로틱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서요. 책을 읽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큰 역사의 틀과 그 다음에 그 한 가게 개인의 역사의 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구도와 짜임에 있어서요 놀랄 만큼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책을 읽자마자 정말 끝에서는 카타르시스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면서 진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요 이 세피아빛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맨 뒤에 나와 있냐면요, 오징어 먹물로 만든 암갈색의 안료라고 합니다. 네, 끝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